1998년 6월 16일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에 기묘한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무려 500여 대에 달하는 트럭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자 수송이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북녘의 땅을 열기 위해 준비된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도 따뜻한 방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의 허리에 집중된 순간 이 거대한 트럭 행렬은 침묵 속에 잠저있던 휴전선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민간 차원의 대규모 방북,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 속에 회장님 도착하십니다. 길 비켜주세요. 트럭 짐칸마다 실린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깊이 배어있는 누런 황소들이었습니다. 총 1001마리. 낯선 트럭의 진동과 소음에 놀란 소들의 울음소리가 임진각의 고요를 깼습니다. 이들의 눈망울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는 듯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이 소들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남과 북을 잇는 평화의 사절단이자 한 노인이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부채감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곧 열릴 통일대교의 빗장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인부, 소들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조심해서 다루세요. 북으로 갈 귀한 몸들입니다.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이는 현대그룹의 창업주 아산 정주영이었습니다. 83세 노구, 한때 거친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호랑이 같은 기백은 세월의 무게 앞에 다소 야위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할 만큼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60년 전 가난을 피해 도망쳐 나왔던 강원도 통천의 어린 소년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생애 가장 길고도 짧은 여행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단상까지 모시겠습니다. 단상에 오른 정주영 회장 앞에 수십 개의 마이크가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지는 그 순간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는 그 짧은 찰나, 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가난했던 고향집, 아버지의 한숨소리, 그리고 밤을 틈타 훔쳐나왔던 소 한 마리의 기억. 이 자리는 단순한 기업가의 자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따라다닌 마음의 빚을 갚고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한 고해성사의 자리였습니다. 혼잣말로 작게, 아버지, 이제야 갑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목소리가 임진각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부와 명예를 과시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단절된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해 한 마리의 소가 1001마리가 되어 돌아가는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념을 넘어선 인간 정주영이 바치는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의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이번 방북이 단지 한 개인의 귀향이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굳게 닫혀있던 통일대교의 바리케이드가 열렸습니다. 육중한 트럭들이 엔진 소리를 높이며 금지된 땅을 향해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임진강물이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다리 위를 건너는 이 행렬은 반세기의 침묵을 깨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을 태운 선두 차량이 다리의 중간 지점을 지날 때 시간은 기묘하게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영광스러운 귀향길이 60년 전 그가 도망쳐 나왔던 그 새벽의 흙길과 겹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소떼를 실은 트럭들이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판문점을 넘어 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북녘의 산하는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익숙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들판, 멀리 보이는 산능선. 그 모든 풍경이 노인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의 진동은 어느새 1930년대 새벽,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달리던 소년의 심장 박동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좁혀졌지만 기억 속의 시간은 그를 끈질기게 과거로 잡아당겼습니다. 마음속 소리. 아버지, 그때 저는 너무나 가난이 싫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933년의 어느 새벽으로 향합니다. 강원도 통천의 첩첩산 중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소년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17살의 정주영. 그의 품에는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가족의 생계이자 아버지의 피땀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뒤엉켜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해.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 전 소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 잠긴 고향집 외양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누런 황소는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소년의 가슴에 구멍을 냈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를 판 그 돈은 훗날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킬 종잣돈이 되었지만 동시에 평생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 소판 돈 1000배, 10,000배로 갚아드릴게요. 꼭이요. 다시 1998년 통일대교 위 60년의 세월을 건너뛴 두 정주영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소판돈 70원을 훔쳐 달아나던 그 가난한 소녀는 이제 1001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돌아오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빚을 갚으러 가는 길, 그것은 단순한 부채의 상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화해하고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 소년 정주영이 노인 정주영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다 갚았다. 가난은 지긋지긋한 질병과도 같았습니다. 강원도 통천의 척박한 땅에서 흙을 파먹으며 평생을 살아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청년 정주영에게 고향은 안식처가 아닌 탈출해야 할 감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키운 소를 판 돈 70원. 그 돈은 가족의 생명줄이자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벌써 4번째 가출. 붙잡히면 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이대로 굶주리며 늙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더 세차게 밀어붙였습니다. 어둠을 틈타 고향을 등지는 그의 발걸음은 죄스러움으로 무거웠으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품에 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죽은 듯이 살 수 없습니다. 소 1마리 값을 훔쳐가지만 훗날 소 1000마리, 10,000마리로 갚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경성, 서울.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만 걷던 청년의 눈앞에 펼쳐진 전차와 빌딩,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 누군가는 두려움에 압도당해 뒷걸음질 쳤겠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가져온 돈은 이미 줄어들고 있었고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의 눈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골 촌놈이 비빌 언덕이라고는 오직 튼튼한 2 다리와 성실한 뿐이었습니다. 그는 경성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치열한 생존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았습니다. 지나가는 전차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독백.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자리 하나 없겠나. 나는 성공하러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 서울 바닥을 다 쓸어버려서라도 내 길을 만들 거야. 쌀가게 점원이 된 정주영에게 새벽은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을 쓸고 쌀가마니를 정리하는 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게으름은 죄악이다. 이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단순히 쌀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자신의 신용을 파는 곳이라 생각했기에 그는 빗자루질 한 번에도 혼을 담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의 빗자루 소리는 경성의 아침을 깨우는 알람과도 같았습니다. 주인은 말없이 지켜보았지만 그 성실함은 차곡차곡 실뇌자는 이름의 통장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는 놈은 평생 남의 뒤만 쫓아다니는 법이지. 남들이 잘 때 움직여야 기회를 잡는 거야. 오늘도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한다. 쌀 배달은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80kg이 넘는 쌀가마니를 자전거에 싣고 비탈길을 오르는 일은 고개에 가까웠습니다.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쌀이 쏟아져 흙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포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배우고 힘이 모자라면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고객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그 신속함과 정확함. 그것은 복흥상회의 자랑이 되었고 쌀가게 단골들은 주인보다 이 싹싹한 청년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직한 땀이 쌀가게의 매출 장부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으아, 올라간다. 이깟 언덕 하나 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으아, 올라간다. 이깟 언덕 하나 못 넘어서야 무슨 큰일을 하겠어. 약속 시간 늦으면 신용이 깎인다. 밟아라, 정주영.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노름에 빠져 가게를 물려줄 수 없게 된 주인은 피부치보다 더 믿음직한 점원 정주영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빈손으로 상경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쌀 한 톨 내 것이 없던 청년이 번듯한 쌀가게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 새벽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장부를 넘겨받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무게감은 그를 어른으로, 사업가로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점원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선장이 된 것입니다. 자네라면 내 평생 일군 이 가게를 맡길 수 있네. 자네의 그 성실함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정주영, 눈시울이 붉어지며 주인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믿음에 절대 누가 되지 않게 목숨 걸고 이 가게를 키우겠습니다. 쌀 한 토리도 허투루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전시체제에 돌입한 일제는 쌀 배급제를 실시했습니다. 쌀 가게는 더 이상 쌀을 자유롭게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날개를 펴려던 청년의 꿈이 전쟁이라는 괴물에 의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땀 흘려 얻은 가게 문을 스스로 닫아야 했을 때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쌀이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 그는 닫힌 문 앞에서 절망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의 철학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닫힌 문에 붙은 배급 공고문을 떼어 구기며 전쟁이라 쌀 장사를 못하게 하면 끝인가? 아니지,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어. 쌀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리겠지.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하면 된다. 더 큰 판을 찾아보자. 그가 찾은 새로운 길은 자동차였습니다. 서울에 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그는 빚을 내어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쌀가게 주인이 자동차 공장 사장이 된 것입니다. 엔진이 무엇인지 기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면 된다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기술자들 어깨너머로 기술을 익혔고 고장난 차를 누구보다 빨리 고쳐주며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기름밥을 먹는 생활, 쇳길이 부딪히는 소음 속에서 그는 산업화의 태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름 묻은 장갑을 끼고 직원들을 독려하며 차가 굴러가게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야. 남들 며칠 걸릴 거 우리는 하루 만에 고쳐낸다. 그래야 손님이 온다.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 시간은 돈이고 기술은 신용이야. 그러나 신은 그를 지독하게 시험했습니다. 공장 문을 연 지 불과 20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 직원의 실수로 튀어오른 불똥이 기름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공장은 거대한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화만은 정주영의 꿈, 빚으로 산 기계들, 그리고 미래까지 모조리 집어삼켰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잿더미로 변해가는 공장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억울함과 허탈함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실패가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불길을 향해 절규하며 무릎을 꿇은 채 안 돼! 제발! 제발 꺼져! 내 공장, 내 전부가 탄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빚더미만 남기고 다 가져가시는 겁니까? 으악! 모든 것을 잃은 다음 날 정주영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막대한 빚을 진 상태에서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자산은 딱 하나, 신용이었습니다. 쌀가게 시절 보여주었던 그 성실함,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 그는 잿더미가 된 공장이 아니라 자신의 무형자산을 담보로 내밀었습니다. 초췌하지만 강렬한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그의 패기는 얼음장 같던 전주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눈을 피하지 않으며 영감님, 공장은 탔지만 제 신용은 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주저앉으면 저는 영원히 빚쟁이가 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성공한 사업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젊음을 믿어주십시오. 기적처럼 자금은 마련되었고 공장은 다시 지어졌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뚝딱뚝딱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정주영은 깨달았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을, 불은 건물을 태울 수 있어도 사람의 의지는 태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빚더미 위에서 더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거목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쌀가게 청년에서 자동차 정비소 사장으로, 그리고 훗날 세계를 누빌 기업가로. 정주영의 새벽은 이제 막 진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 올라가는 기둥을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으며 자, 다시 시작이다. 불이 났으면 더 잘 된다는 옛말이 있지 않나? 다들 힘냅시다. 우리는 잿더미에서 황금을 캐낼 거야. 이 정주영이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 포성이 멈춘 자리에는 깊은 침묵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1953년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폐허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며 울부짖었고 도시는 기능을 멈춘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량한 죽음의 땅에서 누군가는 생존을 넘어선 재건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던 그 시간, 정주영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역사의 서막을 보고 있었습니다. 폐허를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땅이야. 하지만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다시 세울 일만 남은 거야. 전쟁통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의 막사공사, 도로 보수 등 크고 작은 일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특유의 동물적인 감각과 추진력으로 미군 공사를 따내며 현대건설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면 된다는 무모하리만큼 용감한 신념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이 작은 판잣집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건설 역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탁자에 내려치며 흥분된 목소리로 봤지? 미군들이 우리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이제 고령교다. 이 다리만 제대로 놓으면 우리는 전국구로 가는 거야. 하지만 야심차게 시작한 고령교 복구 공사는 곧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낙동강의 거센 물살은 기초를 다지려 하면 어김없이 구조물을 삼켜버렸고 낡은 장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강물은 마치 정주영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듯 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고 현장에는 점점 패배감이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소장, 다급하게 뛰어오며
사장님, 물살이 너무 셉니다. 장비가 또 멈췄어요. 이대로면 기초도 못 세웁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 직후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덮쳤습니다. 계약 당시보다 자재값은 수십 배나 뛰었고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빚만 쌓이는 기가 막힌 상황. 장부의 숫자는 이미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경험 부족과 오판이 부른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청년 사업가 정주영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덮으며 자재값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 이건 공사가 아니라 돈을 강물에 쏟아붓는 꼴이구나. 소문은 빨랐습니다. 자금난 소식에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무실은 욕설과 고성으로 가득 찼고 빚쟁이들은 당장이라도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야반도주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빚쟁이의 멱살을 거칠게 잡으면 이 사기꾼 놈아, 내 돈 내놔! 공사고 나발이고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여길 불질러 버릴 거야! 가족들조차 더 이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던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포기하자는 말이 오갔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과 아내의 흐느낌은 정주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사업가로서의 운명을 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두시죠. 빚잔치하고 나면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주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들의 집과 매제의 집까지 팔아 공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가족들의 보금자리까지 내놓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신용은 돈으로도 다시 살 수 없다는 철칙.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보다 귀한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집문서를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업가는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빚은 반드시 갚네. 제발 나를 믿어주게. 마련한 자금을 몽땅 털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주영은 사장실이 아닌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인부들과 똑같이 지게를 지고 밥을 먹고 밤을 새웠습니다.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도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돌을 나르는 모습에 인부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아니라 신용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인부들에게 소리치며 자, 힘냅시다. 이 다리는 우리가 죽어도 세워놓고 죽는 겁니다. 움직이세요. 1955년 드디어 고령교가 완공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6,5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 정주영은 사실상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굳건히 섰고 약속된 날짜는 지켜졌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거대한 자본을 얻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현대건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킨다는 무서운 신뢰였습니다. 노을을 보며 독백하듯 비싼 수업료 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우리를 다시 볼 거야. 이 무모한 뚝심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공기를 지켜낸 정주영의 이야기는 미군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대에 맡기면 틀림없다. 이 믿음은 곧 전후 복구 사업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신용 하나로 일어선 정주영. 고령교의 시련은 현대라는 거인을 만든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미스터 정, 당신은 정말 미쳤어. 하지만 우린 이제 당신만 믿겠어. 악수를 청하며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전무했던 그 시절
정주영 회장은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조선소 건립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울산 미포만의 황량한 백사장 사진 한 장과 빌린 유조선 도면, 그리고 불타는 열정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모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거대한 조선소가 들어설 자리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소리치듯 이보게 봐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 곳이야. 땅이 없으면 바다를 메우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배우면 되는 거야. 해보기나 했어?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정주영 회장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실패하면 돌아올 곳이 없다는 배수진의 각오. 대한민국 정부의 보증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신용 하나를 담보로 영국은행에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그의 앞날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빛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 반드시 돈을 빌려야 해.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가 기필코 해내고 말겠어. 런던 바클레이 은행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세계적인 금융가들에게 한국의 작은 건설업자는 그저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정주영 회장이 내민 초라한 백사장 사진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줄 은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냉담한 거절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간절하지만 단호하게. 우리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공장도 도로도 우리 손으로 다 지었습니다. 배라고 못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모든 논리가 막히고 설득이 실패로 돌아가려던 찰나 정주영 회장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부르는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크게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한국 돈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주머니를 뒤지며 잠깐만 내 말을 더 들어보시오. 내가 보여줄 것이 있어. 이것만 보고 결정하시오. 그가 꺼내든 500원 지폐에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과 역사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작은 그림 하나로 콧대 높은 영국인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나 신용 등급보다 더 강력한 민족의 혼이 담긴 설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폐의 거북선을 가리키며 이것을 보시오. 우리는 당신네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요. 쇄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 그 잠재력은 그대로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에 담긴 거북선 이야기,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에 영국은행은 차관을 승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한 나라의 가능성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지폐 한 장으로 얻어낸 이 차관은 훗날 대한민국을 조선 강국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바클레이 임원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한다. 당신의 그 배짱 마음에 드는군요. 당신들의 잠재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미스터 정. 돈을 빌려왔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배를 주문받은 날짜에 맞춰 인도하려면 조선소를 짓고 나서 배를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세계 최초로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공법을 감행했습니다. 도크를 파면서 그 안에서 배를 만드는 그야말로 미친 도전이었습니다. 울산의 땅은 매일같이 진동했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도크 파는 속도가 늦어. 배가 먼저 만들어지면 어떡할 거야. 밤을 새워서라도 파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야. 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짓담한 도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둑이 터지면 공사는 물론 만들던 배까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때 가장 먼저 폭우 속으로 뛰어든 사람은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분노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거인과도 같았습니다. 빗속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다들 뭐 하고 있어? 이 도크 무너지면 나도 여기서 죽어서 나갈 거야. 막아! 무조건 막아내! 밤새 사투를 벌인 끝에 그들은 도크를 지켜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 진흙투성이가 된 정주영 회장과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단순히 홍수를 막아낸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편견을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채 나누어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은 세상 그 어떤 술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들은 전우였고 가족이었습니다. 직원의 어깨를 치며 봤지? 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바다도 이겼는데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 다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1974년 6월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 아틀란틱 배런호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해낸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속 거북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거대한 배를 올려다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한 기업가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중공업 역사의 위대한 출항이었습니다. 눈물 고인 눈으로 배를 보며 그래, 해냈어. 이게 바로 우리 실력이야.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세계로 나간다. 1976년 대한민국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 쇼크의 파도는 수출길을 막고 국가 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거리에는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며 고개를 떨굴 때 단 한 사람, 정주영의 시선은 위기의 진원지인 중동, 그 뜨거운 사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지만 인프라가 없어 고민하던 그 땅. 그곳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직감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다들 기름값이 올라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 사막으로 가야지. 거기 돈이 산처럼 쌓여 있다잖아.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산업한 공사. 공사 금액만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25%에 달하는 20세기 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 부족한 물, 그리고 선진국 건설사들과의 경쟁. 그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도박이라며 만류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상황, 두려움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에 대해 불가능이란 단어는 도전하라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책상을 쾅 치며 이봐, 해보기는 했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만 하니까 머리가 굳는 거야. 거기가 지옥이라도 우리는 가서 돈을 벌어와야 해. 당장 짐 싸. 막상 도착한 사우디의 현장은 상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불덩이가 쏟아지는 듯했고 땅에서는 열기가 솟구쳤습니다. 낮 기온은 섭씨 40도를 가볍게 넘겨 쇠로 된 공구는 장갑 없이는 만질 수도 없을 만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노동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장벽이 그들을 비웃듯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 땀범벅이 된 얼굴로 헐떡이며 회장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장비 엔진이 과열돼서 멈추고 사람들도 줄줄이 쓰러집니다. 도저히 작업 속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하나둘씩 지쳐 쓰러져 갔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와의 싸움에서 인간의 의지는 육체의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능률은 오르지 않고 공사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위약금을 물어주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채 철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잠든 모습을 보며 정주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더위를 피할 방법,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이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아이고, 내 평생 이런 더위는 처음이여. 이러다 돈이고 뭐고 여기서 객사하는 거 아닌가 몰라.
집에 두고 온 새끼들 얼굴이나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그러나 사막의 밤은 놀라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그 끔찍했던 열기는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낮이 지옥이라면 밤은 천국이었습니다. 정주영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발상. 남들이 잘 때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 자면 되는 것 아닌가?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순간 위기는 기회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그래, 바로 이거야.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한다. 시원하고 좋잖아. 햇빛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어. 달빛을 등불 삼으면 되는 것을. 그날부터 주바일의 현장은 낮과 밤이 뒤바뀌었습니다. 해가 지면 기상나팔이 울리고 사막의 밤은 대낮보다 더 밝은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작업은 2배, 3배로 올랐습니다. 횃불을 들고 밤을 지새우는 한국인들의 근성은 3배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들은 잠도 없는가? 외국 감독관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자, 힘을 냅시다. 우리가 여기서 흘리는 땀방울이 조국의 쌀이 되고 기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밤도 안전하게 화이팅! 하지만 난관은 또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항만을 건설하려면 거대한 철골 구조물인 재킷이 필요했습니다. 사우디 현지에는 이를 제작할 시설이 전무했습니다. 정주영은 다시 한번 상식을 뒤엎는 결정을 내립니다. 울산에서 다 만들어서 배로 싣고 간다. 빌딩만한 구조물을 싣고 1만 2천 킬로미터의 바닷길을 건너는 대수송 작전. 그것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세계 물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도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거대한 구조물을 올려다보며 회장님, 이 무거운 걸 바지선에 싣고 태평양을 걷는다니요. 파도에 휩쓸리면 끝장입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우려했던 대로 바닷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태풍을 만나고 거센 파도가 바지선을 덮쳤습니다. 연결된 와이어가 끊어질 때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선원들의 가슴도 타들어갔습니다. 만약 여기서 저 구조물을 잃는다면 주바일 공사는 실패로 돌아가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망망대해 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분노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키를 잡고 파도를 넘고 또 넘어야 했습니다. 무전기를 붙잡고 고함치며 우현으로 10도, 줄 풀리면 다 죽어, 무조건 버텨. 회장님이 기다리신다. 죽어도 끌고 가야 해. 천신만고 끝에 울산을 떠난 구조물이 1만 2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주바일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설치가 남았습니다. 오차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수천 톤의 철골을 들어올리는 순간 현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다와 땅, 그리고 인간의 기술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찰나의 순간. 모든 이들의 간절함이 그 거대한 쇳덩어리에 실려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감독, 무전기에 대고 침착하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하강, 천천히 3m, 2m, 1m. 좋아, 안착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과 뜨거운 태양, 거친 파도를 뚫고 대한민국이 주바일 항만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조국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집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인의 의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저 항만은 후대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해봤어 라는 한마디가 만든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말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미소 지으며 봐라, 우리가 해냈지 않나.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힘이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이제 바퀴 달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우리 손으로 만든 첫 고요 모델 포니가 세상에 나왔을 때 세계는 비웃었지만 우리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바야흐로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거리를 수놓은 형형색색의 포니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상이자 가난을 벗어던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의 힘차게 뛰는 심장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끔들을 바라보며 더 큰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독백하듯 자동차는 쇳덩어리가 아니야. 달리는 국기지. 이제 세계가 우릴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세계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1988년 올림픽 유치 전 경쟁 상대는 경제대국 일본의 나고야였습니다.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했고 심지어 우리 정부 내에서조차 불가능한 도전이라며 포기를 권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바덴바덴에 도착했을 때 현지의 분위기는 이미 일본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정주영만이 포기를 몰랐습니다. 그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참모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전쟁도 해보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는 건가?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야. 자네들 기죽지 마. 논리와 수치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정주영은 직접 꽃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기업 총수가 아닌 간절한 소망을 품은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그는 매일 밤 IOC 위원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그의 눈빛과 땀방울이 닫혀있던 위원들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개선된 전략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호소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환하게 웃으며 Good evening, sir. 서울에서 온 정주영입니다. 제 진심을 담아 꽃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덴바덴의 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의 압승을 예상했던 외신 기자들도 묘하게 달라진 기류를 감지하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은 멈춘 듯 흘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마란치 위원장의 손에 들린 하얀 종이 한 장에 5천만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게 읊조리며 하늘이시여,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제발. 세울, 코리아! 사마란치 위원장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바덴바덴은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52대 27, 기적 같은 역전승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은 자본도 외교력도 아닌 바로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아이처럼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근엄한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국의 승리에 감격한 한 명의 국민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껍질을 깨고 세계 무대로 비상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친다. 봤나? 우리가 해냈어. 대한민국이 해냈단 말이다. 그러나 시련은 끝이 없었습니다. 국토를 넓히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서산 간척지 사업. 공사는 순조로웠지만 마지막 270m 구간이 문제였습니다. 초속 8m의 거센 물살은 집채만한 바위도 자동차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아무리 흙과 돌을 쏟아부어도 바다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공사 포기를 권고했습니다. 현대과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공사비가 바다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회장님, 도저히 안 됩니다. 돌을 붓는 족족 다 쓸려 내려갑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정주영은 다시 한번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고철로 쓰려던 폐유조선이 있지 않나? 그걸로 물길을 막아. 세계 토목사 어디에도 없는 기상천외한 공법, 이른바 정주영 공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배를 가라앉혀 물살을 줄이고 그 사이를 메우겠다는 발상. 이론적 검증도 선례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직관과 경험을 믿었습니다.
머뭇거리는 기술진들을 향해 그는 평생의 신조와도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 따지지 말고 이봐, 해봤어? 배를 가라앉혀서 물살을 막아보란 말이야. 결국 배는 물길을 막았고 바다는 육지가 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새로운 국토가 대한민국 지도에 그려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쌀 한 톨이 귀하던 시절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었던 한 가장의 꿈이자 좁은 국토를 넓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기업가의 애국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저 광활한 들판을 바라보며 정주영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흙을 사랑했고 흙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별을 만지며 혼잣말처럼 이 땅에서 나는 쌀로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그걸로 충분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세계적인 기업가, 국가의 어른, 수많은 수식어가 그를 따랐지만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면 그는 그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일 뿐이었습니다.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곳. 소판돈을 훔쳐 달아났던 철없던 소녀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갈 수 없는 고향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이루어낸 것이 거대해질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반비례하여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성궁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단 하나, 귀향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늦지 않게 가야 할 텐데요. 이 모든 게 고향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깊은 무의식의 저편, 그는 매일 밤 그 소년을 만납니다. 가난이 싫어 소를 훔쳐 도망쳤던 어린 주영. 평생을 죄책감과 오기로 달려왔던 그 소년이 늙은 정주영의 손을 잡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집에 가자. 노년의 정주영이 어린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소떼를 몰고 당당하게 휴전선을 넘는 꿈. 그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70년 전 밤도주했던 소년이 금에 환영하여 아버지에게 용서를 비는 한 인간의 가장 긴 여정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북녘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 주영, 아바이한테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요. 정주영,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며 그래, 가자. 내 반드시 소떼를 몰고 널 데리고 고향으로 갈 것이야. 약속하마. 1998년 분단의 철조망을 넘어 정주영이 평양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가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지니고 살았던 갚지 못한 빚을 청산하기 위한 순례였습니다. 차가운 이념의 벽도 수십 년의 단절도 고향을 향한 한 노인의 집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소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위원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제 고향 통천 땅을 밟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의 소판돈을 훔쳐 도망쳤던 소년이 이제는 1000마리의 소를 몰고 금에 환영한 거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가 몰고 온 것은 소떼가 아니라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따뜻한 피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차 한 잔의 온기 속에서 그는 70년 전 고향집 아랫목의 온기를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회한에 잠긴 듯 어릴 적 가난이 지긋지긋해 소 한 마리 판 돈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그 소 한 마리가 제게는 1000마리, 10,000마리의 빚이 되어 평생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기억 속의 고향은 언제나 아련한 그리움이었지만 현실의 고향은 낯선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산천초목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뜀박질하던 그 까까머리 소년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흙먼지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성공한 기업가가 아닌 아산리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돌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정주영은 다시 19살 소년이 됩니다. 혼잣말처럼 창밖을 보며 저 산, 저 능선은 그대로구나.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넘으시던 그 고개가 예전 모습 그대로야. 집은 사라지고 터만 남았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초가집도, 소가 울던 외양간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흙바닥에 남아있는 기억의 파편들을 맞히며 그는 70년 전의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잠드신 틈을 타 소를 끌고 나오던 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금 살갗을 스치는 듯합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그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죄인 같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허공을 가리키며 여기가 안방이었어. 그리고 저기가 우리 누렁이가 있던 외양간 자리야. 아버지가 밤마다 여물을 쑤시던 곳이지. 아버지가 땀 흘려 키운 소 한 마리. 그것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이자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훔쳐달아나 가들은 서울에서, 건설 현장에서, 조선소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성공했지만 가슴속 멍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야 그 멍에를 내려놓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날 밤 소를 판 돈으로 저는 정말 죽으림을 다해 살았습니다. 흙 한 줌을 쥐어봅니다. 이 흙 속에 아버지의 땀방울이, 어머니의 눈물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1000마리의 소를 가져왔지만 그것으로 아버지의 상처가 다 아물 수 있을까요?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업 총수가 아닌 70년 전 집을 떠난 불효자의 모습으로. 이 순간 그가 바친 것은 1000마리의 소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일구온 자신의 진심이었습니다. 땅을 치며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한 마리의 소를 1000마리로 불려서 이제야 아버지를 뵙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하필 1000마리도 아닌 1001마리냐고. 딱 떨어지는 숫자 1000이면 충분하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에게 그 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000마리는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고 마지막 한 마리는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 그것은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마르지 않는 씨앗이 되어야 했습니다. 단호하게 마지막 한 마리.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통일을 향한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야 가슴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평생 그를 짓누르던 소 한 마리의 부채감. 그 빚을 갚고 나니 비로소 고향의 바람이, 흙냄새가 온전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심은 1001번째 소라는 씨앗은 언젠가 이 메마른 땅에 평화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의 생애처럼 이 땅에도 기적 같은 봄이 오리라 그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먼. 아버지가 웃으시는 것 같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던 그의 신념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기까지 그를 달리게 했던 것은 어쩌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떳떳한 아들이 되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고향의 흙이 되고 바람이 되어 영원히 이 땅을 지킬 것입니다. 그의 미소가 한반도의 하늘을 덮습니다. 이봐, 해봤어.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되는 거야. 그가 남긴 1001번째 희망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달리게 합니다. 거친 파도를 가르는 거대한 선박 위에도, 대지를 달리는 자동차 바퀴 위에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그의 개척 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길을 만든 사람 정주영.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차분하고 힘있게 마무리.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산 정주영. 그의 1001번째 쏘는 여전히 우리 곁을 달리고 있습니다.